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치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승민입니다. 이번 4월 달부터 수요 세미나로 치주 질환의 실제와 그 임상 적용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작으로 1999년도에 치주 질환의 분류 이후로 2018년도에 새롭게 치주 질환이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분류된 치주 질환의 치주 질환과 그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질환이 이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상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의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는 이 사이가 벌어지고 잇몸이 내려간다라는 걸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 환자의 말씀으로는 보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임상 사진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의 말씀처럼 이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 상악 전치부의 구개측을 보시면은 심한 부종과 발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냥 만성 치주염이고, 치주염이니까 골소실이 많고, 골소실이 많은 부분은 비외과적 또는 외과적인 처치를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예후가 안 좋은 부분은 발치하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라든지 보철 치료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진단과 치료 계획, 그다음 향후 유지 관리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저절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환자하고의 어떤 상호 의사 전달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지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모델들은 1999년도에 분류된 치주 질환에 대한 분류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치주 질환에서도 특히 치주염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만성 치주염, 급진성 치주염, 그다음에 전신 질환과 관련된 치주염, 그다음에 괴사성 치주 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치주염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주염의 분류에 대한 기원은 치주 질환의 병인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의 병인론을 보면 초기에는 리니어 모델로서 치주 질환의 원인균이라고 생각되는 세균이 몸에 침입을 하면 그것이 어떤 치주 질환의 임상적인 질환 증상, 사인이 개시가 되거나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증거, 연구에 따라서 인체 내에서 호스트 이뮤노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 즉 어떤 면역 염증 체계에 관련 반응 체계에 대해서 어떤 질환 원인균이라 되는 것이 침입을 하면 인체 내에서 그 침입한 원인균에 따라 가지고 몸에서 반응을 하고, 이러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질환이 시작이 되거나 진행이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돼서 발전이 되어 가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멀티팩토리얼 모델이 구축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어떤 원인균이 침범하고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몸의 반응 중에서도 골대사 또는 연조직의 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임상적인 어떤 개시와 질환의 진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어떤 리니어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 외의 쪽으로 환자의 유전적인 팩터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팩터, 예를 들어서 흡연과 같은 환경적인 팩터들이 각각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멀티팩토리얼 모델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멀티팩토리얼 모델에서처럼 어떤 원균이 침범을 했을 때 레벨 A에 관련돼서 인체 내에서는 각각 이뮤노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또한 골조직과 결차 조직 내에서의 어떤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거 자체가 호스트 제네틱 베리에이션 또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원인균에 따라서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이 바뀐 것들이 또한 각각의 임상적인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에 기반을 해서 치주질환의 분류가 변천이 되었는데요. 이런 변천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는 사춘기 전, 그다음에 사춘기,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급성 진행형 이런 식으로 어떤 질환의 연령과 속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였다가 90년대 중반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면서 성인과 그다음에 초기에 나타나는 치주염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1999년도에 분류인 만성 치주염, 급진성 치주염, 그다음에 어떤 괴사성 치주질환, 그다음에 전신질환에 따라서 나타나는 치주질환으로 분류가 되었죠. 그래서 치주학 교과서에 보시면은 어떤 연령이라든지 부위에 따라서 그 아주 급속하게 급진성으로 치아 주변에 골이 치조골이 파괴가 되고 또 연조직도 퇴축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급진성 치주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을 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만성 치주염이 어떤 질환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평이하다면은 급진성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질환의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2015년도에 어떤 태스크포스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치아의 어떤 부착 수준의 변화가 매년 일어나는 부착 수준의 변화가 각각에 따라서 느린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연스럽게 한번 일어났다 멈췄다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급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로 어떤 속도 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일어난다라고 그 이후에 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1999년도에 저희들이 분류했었던 그 기준에 따라서 보았을 때 급질성 치주염하고 만성 치주염을 병태생략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원인균의 침범에 의해 가지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골대사나 연조직 대사가 일어나는 반응이 치주염의 사인으로 임상지표로 나타나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모든 케이스에서 표현이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과 어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질환의 진행 속도가 좀 약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나 특정 집단에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심도에 기반한 분류 체계. 심도라는 거는 이제 이게 마일드하냐 아니면 굉장히 중등도냐 아니면 경도냐 이런 것들로 했을 때 개인 질환의 중요한 관점, 이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관점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에 새롭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면 1999년도에 구분해서 4가지 분류를 3가지로 줄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줄였냐면 네크로타이징, 즉 괴사성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질환에 나타나는 것도 똑같이 있는데 치주염이 만성 치주염과 급진성 치주염으로 나와 있던 거를 그냥 치주염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거에서 이 기존에 있었던 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3가지입니다. 즉 스테이지와 어떤 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질환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퍼져 있고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치주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치주질환을 새롭게 분류했을까요?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난 증거를 그러니까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개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단순하게 좀 하기 위한 매트릭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분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이 질환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의 특성화를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이 기준을 좀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프리시즌 메디슨, 그러니까 정밀의학의 개념을 개개인에 관련되어서 이 환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진단 기구들이라든지 진단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어떤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이거를 분류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류를 좀 새롭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이제 새로 왔다고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굉장히 급한 치조거래 소실도 보이고요. 구강 내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구강 위생도 불량하고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급격한 파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1999년에 분류를 한다면 당연히 급진성 치주염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새롭게 구분을 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치주염입니다. 네, 치주염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주염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령이라든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급진형이라는 거에서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치주염이라면 그것이 포함이 안 되고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포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심도라든지 이 환자의 어떠한 환자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 그다음에 이 질환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심도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심도가 깊더라도 치료법이 개선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심도가 깊다라는 얘기인데, 깊은 것 자체가 결론은 치아의 상실을 얘기하는데, 치아의 상실이 생기면 오히려 심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어떤 패러독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가 어떤 이제 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든지 보니 로스가 뭐 수직적이라든지 수평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교합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주염이라고 진단 내리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게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소형이냐 아니면 전신형이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런 구분들에 대한 치아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분류를 하면서 요거를 좀 추가하게 된 거고요. 또한 질환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요소, 그다음에 전신 질환하고의 관계된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질환의 어떤 속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빨리 되느냐, 느리게 되느냐 이런 속도라는 게 직접적인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딱 이거를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근거와 간접적인 증거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치료에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관련되고 있는 전신질환과 치주염의 상관관계성에 대해서 포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몸 자체 내에 있는 토탈 총 그 염증 양에 대해서 서로가 그 치주염도 전신질환도 치주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밝혀지는 사실들 또한 포함할 수 있게끔 새롭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했느냐, 아까 제가 치주질환을 분류하면서 치주염으로 분류하면서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테이지와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와 그레이드를 이것을 포함하게끔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단순하게 나눴던 부분들, 치주염이라고는 하지만 그 치주염의 어떤 심도라든지 치료의 복잡성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아니면 질환의 속도라든지 그 부분이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거라든지 위험 요소라든지 이걸 총 반영을 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그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그 안에 되어 있는 스테이지와 그레이드를 통해서 치주염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치주염이라는 그 나오게 되었을 때 스테이지와 그레이드가 각각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스테이지 1, 2, 3, 4, 1, 2, 3, 4로 되어 있고요. 1은 초기형 치주염.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는 moderate,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는 아주 시비어한 경우고 스테이지 4는 급 많이 진전되어 있는 어드밴스드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A, B, C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주염으로 분류를 하되 스테이지 1, 2, 3, 4, 그 다음에 그레이드 A, B, C가 복합되어서 전부 12가지 종류의 치주염의 단계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스테이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종양을 단계를 구분할 때 많이 했던 거고요. 이러한 그것들이 어떤 예후라든지 치료에 대한 그 다른 의사들 또는 환자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 심도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 자체가 그 환자의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지를 아까도 얘기한 심도와 치료의 복잡성, 그다음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 가장 상실률이 많은 단계가 1 내지 2mm의 부착 수준의 소실이 있었을 때, 특히 어느 부분에 시간 사이가 1 내지 2mm, 이때는 이니셜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내려놨고요. 이제 그렇게 진단을 못하고 저희들이 공중보건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방사선 사진만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골 소실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엑스레이만 찍었거나 치아에 상실이 되었을 때 몇 개가 상실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것 또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제 무조건 실측을 하지 않고서 저희들이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약간 좀 구분이 좀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복잡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호라이전털한 볼노시스, 수평적 골소실이 있느냐, 아니면 수직적 골소실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많이 더 진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치료에 영향을 주느냐,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기 치료를 하죠. 환자를 교육을 하고 SRP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재평가를 통해서 스테이지 2나 이런 거를 통했을 때는 스테이지 2에서 더 진행이 된 거니까 그런 경우일 때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게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스테이지 3로 넘어갔을 때는 역시 넓게 되어 있는 골 재생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골 수술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스테이지 4에 대했을 때는 결국은 구강내를 재수복한다라는 과정으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레이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밀의학의 개념에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레이드로 나누어지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팩터들을 쉽게 그 안에 녹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감수성, 치료의 감수성일 수도 있고 질환의 감수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이딩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 내에 있는 어떤 전신적인 건강 상태, 그다음에 질환에 대한 리스크 팩터들, 그리고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다들 인바이러먼탈, 흡연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거에 맞는 각각 케이스에 맞는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마커들이 더 추가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용하기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레이드 A라는 거는 진행이 느린, 슬로우한 거고 그레이드 B는 중간 정도.
그레이드 C는 빨리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증거는 이 환자가 계속해서 내원해서 5년 이상 봤을 때의 증거입니다. 근데 요즘과 같이 뭐 환자들이 아플 때만 오신다고 한다면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똑같이 채용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증거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 연령과 본 레벨의 퍼센티지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치로만 봤을 때는 0.25 이하일 때, 그 다음에 0.25에서 1 사이일 때, 1 이상일 때의 비율로서 그 부분을 보았을 때 이제 진행을 A, B, C로 나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피노타입은 약간 주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치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치석이 끼어 있는 것보다 골사실이 더 많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적었을 때라든지 이건 굉장히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아우러서 그레이드 A, B, C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리스크 팩터로서 아까 두 가지 대를 넣어놓은 것이 흡연하고 당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빨리 진행되느냐 느리게 진행되느냐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밝혀지는 다른 진단에 대한 요인들이 들어간다면 그걸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되느냐 뭐 아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레이드 B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세라피 저희가 아까 얘기한 스테이지 1, 2, 3, 4에 되어 있는 스탠다드 세라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레이드 A는 느리기 때문에 뭐 약간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고 그레이드 C가 빠른 경우에는 스탠다드 세라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걸 석 달을 간격으로 본다면은 안 좋고 좋으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새롭게 환자가 왔을 때 구분을 한다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본다면 이게 만성 치주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급진성 치주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령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왔을 때는 구강 내 사진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연령은 40대고 그다음에 잇몸이 붓고 내려갔다 교정치료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한 걸로 봐서는 환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보았을 때 저희가 내린다면은 당연히 치주염. 그냥 똑같이 치주염 하나입니다. 치주염으로 내린 거고 이 환자에 있어서 그냥 이 환자의 아까 얘기한 스테이지와 그레이드를 우리가 구분한 거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이 환자는 스테이지 4 그레이드 C로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소실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골소실량도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수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주 인텐시브한 케어를 진행을 했고 메인티넌스도 아주 자주 하는 걸로 환자하고 얘기를 나눴고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났을 때 1년 정도 지났을 때 엑스레이고요. 그럼 이거의 구강 내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1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이 기준에 따라서 이때의 시간으로 구분해서 이 환자를 처음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환자의 구분을 한다면 역시 치주염이 되겠죠. 똑같이 치주염이고 그렇지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구분을 스테이지 3 그레이드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자꾸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익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간단하게 이제 99년도에 분류된 것과 2018년도에 분류된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그냥 새로운 치주 질환의 분류는 치주염으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의 진단 시점에 맞는 스테이지와 그레이드를 반영해서 치료 및 유지 관리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염 환자의 치료 효과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스테이지와 그레이드에 반영을 해서 개개인의 맞춤형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